엄마, 혼자 계셔서 늘 마음 쓰여요.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 익숙한 아들의 글씨체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쌓였던 서운함, 원망,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멍청한 어미였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에게 서운함을 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73입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지낸 지 벌써 7년째입니다. 남편 박현수 씨가 세상을 떠난 그날, 장례식장에서 아들 준혁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아빠 대신 엄마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8 청년이 단숨에 가장이 되어야 했던 그날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던 모습.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니, 의지했습니다. 자식이 하나뿐이라 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아들이 저보다 남편과 더 가까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축구도 보고 등산도 가고 낚시도 다니던 사이였으니까요. 저는 늘 두 남자의 뒷바라지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준혁이가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준혁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집에 들렀습니다. 주말이면 장도 같이 보러 가고 가끔은 외식도 했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늘 이렇게 물어보는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2년 차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방문이 2주에 한 번으로,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도 자주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러고는 전화를 안 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하면 문자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업무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그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직장 생활이 바쁘겠지.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스스로를 타이르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설 연휴에 집에 오니?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엄마 죄송한데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서요. 설인데? 명절인데도 회사 일이 있니? 네,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라서요. 죄송해요, 엄마.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혼자 차례상을 차리며 울었습니다. 갈비찜도, 전도 혼자 먹었습니다. 아니, 먹지도 못했습니다. 목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박씨 댁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더 외로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준혁이를 키우면서 잘못한 게 있었나? 너무 간섭했나? 아니면 너무 무관심했나? 남편이 살아계실 때 아들과 제대로 정을 나누지 못한 게 화근이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생신이 되어도 준혁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택배로 선물만 보내왔습니다.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죄송한데 오늘 야근이에요. 주말에 갈게요. 주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운함은 점점 쌓여갔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들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어제 또 집에 와서 냉장고 가득 채워놨다니까. 우리 아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꼭 식사하러 온다니까. 효자야, 효자.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 이야기는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제 마음속 서운함은 원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남편 박현수 씨는 평생 성실한 회사원이었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준혁이를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파출부 일도 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우리 아들만 잘 키우면 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돼.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준혁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잘 키웠어요. 이제 우리 아들 잘 될 거예요. 남편도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고생한 보람이 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으니 내가 뭐 하러 그렇게 고생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아들도 이렇게까지 연락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준혁이도 더 자주 집에 왔을 겁니다.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서 준혁이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지 않니? 전화 한 통 받기가 그렇게 어렵니?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엄마도 알아야 고치지 않겠니?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요즘 정말 바빠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갈게요. 그 곧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력이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냥 컵라면으로 때우거나 아예 굶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웃박 씨 댁아주머니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영숙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는데 괜찮아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가보자. 준혁이 집에 가보자. 아들이 사는 곳은 전철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이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엄마, 제가 갈게요. 먼 거리 오시지 마세요라고 해서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일부러 연락하지 않고 준혁이 집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 보낸 선물 택배 주소로요.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가는 게 맞나? 준혁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30분을 고민했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일어서려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없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정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 왜 병원에? 갑자기 온갖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그래서 연락을 안 한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멀찍이 떨어져서요. 준혁이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근처 가로수 뒤에 숨어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지쳐 보였습니다. 준혁이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좀 있었지만 조용한 오전이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 지금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응. 오늘 검사 결과 받았어. 검사 결과?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대. 의사 선생님이 빨리 치료 시작해야 한다고. 그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무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초기니까 치료 가능하대. 너무 걱정하지 마. 응. 어머니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 당분간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어머니, 저를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걱정만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검사 결과 확실해지고 치료 계획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게. 지금은 괜히 놀라시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이는 계속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다음 주부터 치료 시작한대. 월요일마다 병원 와야 해. 괜찮아. 회사에는 개인 사유로 조퇴한다고 말할 거야. 아직 회사에도 정확히 말 안 했어. 그래서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에 오지 못했던 겁니다. 병원 다니느라 검사 받느라 혼자 끙끙 앓느라. 응. 알아. 혼자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아직은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저밖에 없잖아. 제가 아프다는 말 들으시면 얼마나 충격받으실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걱정해서 혼자 아픔을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괜찮아. 나 강하잖아.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견뎠는데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이겨내야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무섭고 두려운 것을. 전화를 끊고 아들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다. 괜찮다. 엄마가 지켜줄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나타나면 준혁이는 더 힘들어할 겁니다. 왜 몰래 따라온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숨긴 건데. 아들이 그렇게 말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멀리서 아들을 바라만 봤습니다. 한참 후 준혁이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 전철역으로 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집까지 걸어오는 골목길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왜 연락 안 하냐고. 그렇게 원망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은 혼자 병마와 싸우면서도 저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 외로움만 생각하며
아들을 원망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혁이의 떨리던 어깨, 지친 얼굴, 힘없는 걸음걸이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에게 전화해야 할까? 아는 척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게 나을까? 준혁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밤새 이런저런 생각만 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준혁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 아들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자. 힘들겠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들을 더 이상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것. 전화해서 서운하다는 말, 외롭다는 말 하지 않는 것.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잠깐 갈게요. 집에 계세요? 그래. 엄마 집에 있어. 언제 오니? 1시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뒤져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꺼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계란말이도 부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왜 미리 말 안 하고 갑자기 오냐고 했을 텐데 그날은 그저 아들이 온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서 와. 배고프지? 엄마가 밥 차려놨어. 준혁이의 얼굴을 보니 일주일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많이 바빠?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네,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요. 곧 끝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아니라 치료 때문이겠죠.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 힘들겠다. 밥 먹어. 엄마가 김치찌개 끓였어. 감사합니다, 엄마. 준혁이는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적게 먹는 것 같았지만 역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역시 집밥이 최고예요. 그래, 많이 먹어. 더 있으니까 더 먹어. 식사 후 준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깐 쉬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아들의 뒷모습을 계속 봤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아들의 어깨가 참 넓어졌네요. 언제 이렇게 컸는지. 1시간쯤 있다가 준혁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내일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 평소 같으면 벌써 가니? 좀 더 있다 가지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건강 챙기고 밥 꼬박꼬박 먹고.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준혁이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천천히 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공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 아까는 없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하얀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준혁이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혼자 계셔서 늘 마음 쓰여요. 생활비 보태 쓰세요. 제가 자주 못 찾아뵙지만 엄마 생각은 매일 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준혁 올림.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안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나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자기가 아파서 돈이 필요할 텐데,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데도 어머니 생활비를 챙기다니. 저는 그동안 뭘 한 겁니까? 서운하다고, 외롭다고 아들을 원망만 했습니다. 아들의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제 감정만 앞세웠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엄이었습니까? 미안해, 준혁아. 정말 미안해. 혼자 중얼거리며 계속 울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다시 돌려줘야 할까? 아들의 병에 대해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계속 모른 척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어제 고마웠어. 밥 먹으러 와줘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자주 가야 하는데. 아니야.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그리고 식탁 위에 둔 거 봤어. 네. 엄마가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엄마, 왜 미안하세요?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서운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 내가 바쁠 거란 생각은 안 하고 엄마 외로운 것만 생각했지. 미안하구나. 엄마, 내가 엄마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엄마가 너무 철없는 엄마였어.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준혁아, 너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전화기 너머로 준혁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실은, 말해봐. 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어요. 그래,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초기라서 치료하면 괜찮대요. 그래서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준혁아,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어요. 죄송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치료 잘 받아.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았지? 네, 엄마. 돈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어제 준 돈 엄마가 잘 쓸게. 고마워. 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와 준혁이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제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서운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자주 안 받아도, 자주 오지 못해도 이해했습니다. 대신 준혁이가 전화할 때마다 물었습니다. 건강은 어때? 치료는 잘 받고 있니? 힘든 거 없니? 엄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치료 잘 받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밥은 잘 먹니? 네, 잘 먹고 있어요. 좋은 거 많이 먹어. 영양, 보충 잘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외롭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도 자제했습니다. 대신 응원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잘하고 있어. 힘들어도 견뎌내는 내가 대견해. 엄마가 항상 응원한다. 사랑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준혁이가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얼굴이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치료 효과가 좋대요. 의사 선생님이 잘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니? 네, 감사해요, 엄마. 치료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완치 판정받았어요. 정말, 네, 완전히 나았대요. 이제 정기검진만 받으면 돼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정말 잘 됐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완쾌했어요. 우리 준혁이 이제 괜찮대요. 고마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그 후로 준혁이는 조금씩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했고, 한 달에 2번은 집에 왔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아프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집 앞까지 갔었어. 그때 우연히 병원에서 나오는 너를 봤지. 엄마, 미안해. 몰래 따라간 건 아니고 그냥 우연히 봤어. 그리고 전화하는 소리도 들었고. 그랬구나. 그때부터 아셨던 거네요. 응.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길래 엄마도 참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거든.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지. 그동안 너한테 서운함만 느끼고 있어서. 엄마는 그럴 만했어요. 제가 연락도 자주 안 하고 집에도 잘 안 갔으니까요. 아니야. 너는 아프면서도 엄마 걱정했잖아. 생활비도 챙겨주고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요. 어떤 사랑은 크게 드러나고 어떤 사랑은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침묵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준혁이는 제게 연락을 자주 못했지만 항상 저를 생각했고 저를 위해 기도했고 저를 걱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제 기준으로만 사랑을 판단했습니다. 전화를 자주 해야 사랑하는 거야. 자주 와야 효자야.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요즘 저는 친구들을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부모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겉으로 표현을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면 돼요.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숙 씨 말이 맞네. 우리가 너무 조급했나 봐. 그래. 아이들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 이해해야지. 이제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저 멀리 어딘가에서 제 아들이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가끔 준혁이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엄마, 오늘 회의 중에 엄마 생각났어요. 보고 싶네요. 엄마, 오늘 저녁에 엄마가 해주신 김치찌개 생각나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 이 아이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전화를 안 받는다고, 집에 안 온다고 섭섭하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이 정말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하지만 표현이 서툰 걸까요? 아니면 사랑하지만 지금 힘든 상황이라 여유가 없는 걸까요? 제 아들처럼 부모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자식의 속마음을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기 쉽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줍시다. 믿어줍시다. 우리 자식들을요. 표현이 서툴 뿐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가끔은 자식의 마음을 믿어줘야 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 못할 사정으로 부모님께 연락 못 드리는 모든 자식분들께도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과 상황은 허구이며 교훈과 감동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